네, 7월 10일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이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NH투자증권 이혁진 주식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 저희는 팀장입니다. 아침엔 투자의 인연이 네, 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침엔 투자 전 잘 보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데 네. 팀장님 근데 오랜만에 네. 살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지수가 9,000 정도 갔을 때는 조금 쪘다가 어머, 1,000씩 하나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다이어트가 되고 있습니다. 농담이세요. 예. 진담이세요. 네. 약간 마음고생 뭐 네. 그런 건가요? 네,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어쨌든 오랜만에 뵙고 이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뵀으니까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 오늘 시장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난 주에 네. 너무 안 좋았죠. 맞아요. 그리고 모두들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다린 듯이 상당히 좀 악재 반영처럼 한 것 같고,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투자 심리는 매우 흔들렸습니다만, 반도체 기업들의 EPS 전망치는 삼성전자의 충당금 반영한 것 말고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었습니다. 즉 심리가 상당히 흔들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심리가 흔들려도 수급이 탄탄하면 오후 반나절만이라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심리를 흔들 때 그 받아줄 충분한 수급이 부재합니다. 이유는 바로 아마 방송 내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전자닉스 레버리지, 다른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수급 공백, 교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죠. 오늘 장 막판에도 또 마찬가지로 좀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거는 전자닉스 레버리지 다른 종목만 탓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수급 교란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SK하이닉스 ADR입니다. SK하이닉스 ADR의 규모가 ADR로 치면 미국 증시 역사상 몇 위 정도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증시 역사상 예. ADR? 네. 요 상장 ADR 규모가 중에서 2등이라고 보긴 한 것 같은데요. ADR로는 1등이고요. ADR. ADR로는 1등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서는 스페이스X에 이어서 2등, 네. 전 세계 증시에서는 아람코 다음이니까 한 3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대단한 기록이네요. 1, 2, 3등. 엄청난 와. 인 거죠. 사실은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하이닉스 ADR을 많이들 사겠죠. 그리고 그 돈은 동종 업종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좀 과정에 수급 공백이 빤히 보이는 상황이었었고, 자,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악재 반영처럼 심리적인 것들을 흔들었을 때 우리가 그 탄탄한 수급이 비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또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번 주가 그 흔들림의 거의 마지막이었던 신호들이 사실 어제, 그제 정도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술적인 반등 또 넘어서는 조금 더 시장이 과거 1, 2주 정도보다는 좀 안정권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기보다는 테스트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영역, 그러니까 하이닉스 ADR이 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또 그에 따라서 피어로 SK하이닉스에 우리나라 상장된 한국하이닉스가 나름 좀 같이 좀 움직여 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레버리지 ETF가 네. 지금까지는 시장을 굉장히 많이 흔들었던 요인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저는 빠르면 월요일부터 이 대책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와대 언급도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네. 왜 오늘이었을까요? 오늘이었을까? 왜? 네, 왜? 사람들이 네. 언제쯤 대통령 청와대 이야기가 나올까? 네. 사실은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의를 돌고 11일 날 입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급한 사안이면은 금요일, 아니면 돌아와서 첫 번째 의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사실은 너무 뼈 아픕니다만 금요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자, 오늘 정도가 코스닥, 그리고 어제가 코스피에서 좀 바닥 신호가 나왔었던 이런 신호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예상은 의미가 없지만 어떻게 네. 나올지
물론 봐야 아는 네. 거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하도 이게 뭐랄까요? 시장을 교란시키고 변동성을 키우는 범인이다. 이렇게 네. 많이 지적이 되니까 각자의 제안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뭐 네, 여러 네. 가지 이제 제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상패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사실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음, 이게 어쨌든 지금 출시된 지 한 2달도 안 된 음. 상황인데 이거를 뭐 없애버린다. 그리고 여기는 외국 자금도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이게 너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음. 약간 어떤 방향으로 좀 가게 될까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맞아요. 사실은 어떤 레버리지 ETF, 네. 뭐 뿐만 아니라 어떤 ETF도 추적 오차가 심하면 상폐되는 것 자체는 뭐 완전 생경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자칫 이 문제 때문에 마치 LP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아니면 오차율을 줄이는 것만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은 이건 시장이 교란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오차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건 상폐 요건으로 이미 있는 제도고요. 그거를 좀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와중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제가 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증거금을 일반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까지 좀 많이 높여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증거금을. 증거금을 상당히 많이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좀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맨 처음에 레버리지 ETF가 상장을 됐을 때 교육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첫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교육을 하는 사이트가 오류가 났었어요. 너무나 많은 트래픽이 몰려서 서버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럴 정도로 이미 첫 번째 레버리지 ETF의 개시 첫날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야 됩니다. 즉, 지금부터 제가 현실적으로 두 번째 좀 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교육의 시간과 또 빈도 이런 것들을 늘려서 신규 유입도 상당히 좀 미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접근성을 조금 더 어렵게. 네. 아. 자, 그럼 왜 그러느냐? 네. 이게 자연 발생적인 해결책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자, 왜냐면 자, 레버리지 ETF는 AUM이 그러니까 순자산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의 크기가 하락장이라든지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처음에 레버리지 ETF를 샀어요. 만약에 증시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 ETF를 산 사람이 추가적인 매입 단가를 낮추는 행위는 본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레버리지 물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현금이 있는 상황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할 사람이라면 레버리지에 들어가지 않죠, 잘. 다른 본주와 레버리지를 같이 들고 계시겠죠. 현금은 거의 없다라고 네, 치면 네. 본주를 팔아서 들어오는 게 누적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우리가 데이터로 보입니다만 거의 코스닥이 먼저 들어왔죠. 이거 왜 그럴까요? 코스피가 좋으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지수 대형주가 움직이면 코스닥의 공매도가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증시 역사상 20년 동안 반복되었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은 사실상 숏 물량을 쌓아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냥 내비두면은 이런 악습의 과정을,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신규 유입을 아주 불편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시가 빠지면 여기에는 AUM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정책이 아니라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해결책이 있어요. 뭐냐면 전자닉스가 신고가를 가면 됩니다. 신고가를? 예, 그러면은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차례 AUM이 확 빠질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개인 하나하나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이런 악순환 구조가 풀어지려면 결론적으로는 전자와 닉스가 신고가를 한번 가주면 더 과열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 유입을 막은 상황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한 상황에서 신고가가 한번 가주면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악순환의 고리의 1차적인 부분들은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이제 진짜 말씀하신 부분 플러스 해서 여러 네. 가지 얘기가 각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청와대 쪽에서도 언급이 나왔으니까. 네. 이번 주에 또 하나 제 입장에서도 이게 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라는 게 네. 삼성전자 실적이었어요. 예, 예. 네. 영업이익 분기 네. 89조 4천억 원. 뭐 여러 충당금 이렇게 만약에
감안을 하면 105조, 106조 이렇게 낸 거다라는 분석인데 엄청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렇게 낸 빅테크도 없었다는 거고 네. 엔비디아도 없었고 네. 예전에 2022년인가요? 아람코인가가 네. 한번 요걸 넘어서는 실적 낸 적이 네.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분야가 다르니까 정말 엄청난 건데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단순히 세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이 정도는 이런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네, 사실 올해 2분기가 네. 성장률의 미분값이 네. 고점인 상황은 맞습니다. 어. 자, 그래서 사실은 그 고점인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익률의 고점이 주가의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인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잘 받쳐줬으면 에이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잠깐 흔들렸어도. 근데 수급이 워낙에 우리나라 내부에 빈 상황에서 살짝 세론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살짝의 음모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모론. 자, 첫 번째. 네. 지금은 웩도독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이 주가를 많이 좌지우지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이 세계 증시를 흔들고 있다 라고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말씀 주셨던 대로 2026년도 2분기부터 컨센에 따르면 2027년도 1분기 아니면 늦어도 2분기까지 한국의 기업이 전 세계 영업이익의 1위인 구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1위인 구간에 60조 달러가 넘는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리 대단히 증시를 흔들리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이 한국이라고 하는 증시에 작은 증시에 있기 때문에 이 전자닉스 레버리지나 또 ADR이라는 공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취약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흔들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나머지 뒤에 있는 키옥시아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까지 다 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 사실 우리나라의 전자나 닉스를 팔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던지는 상황에서 좀 부드럽게 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구 누르면서 파는 수급이 이번에 좀 있었다라고 좀 음모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네네네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럴 필요가 없죠. 자기가 손실이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목요일 날 SK하이닉스의 ADR 공모가가 정해지죠. 근데 그 공모가는 한국의 종가로 정해지죠. 이미 정해졌죠? 예. 네네.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만약에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ADR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손실만 보는 것인데 지금은 SK하이닉스 ADR이라고 하는 대안이 이거 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강하게 팔면 팔수록 공모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리턴이 금요일부터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러한 음모론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요일날 공모가 정해지는 목요일 어젯밤 정도가 자, 이런 반도체에 대한 좀 변동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나누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 삼성전자 실적 나오기 전에 얘기해 주지. 예, 이런 맞아요. 얘기를 예.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저도 뭐 송구한 상황이고. 네. 근데 이거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예. 숫자 자체는 밴드로 예측할 수 있어도 그 숫자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까지 예측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예. 일인데 예. 후행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번 주 쭉 지나오면서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는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호재에 막 강하게 반응하지 않네. 그 강한 폭도 상당히 좀 줄었네. 아니면 악재에 되게 민감해졌네. 이런 건 좀 분위기적으로 느끼거든요. 네. 느끼는 게 지금 맞나요? 팀장님은 어떠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3분기에 왜냐면 네. 상반기는 모두가 해피한 구간이었습니다. 상반기.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성장 기운기는 높고, 근데 하반기를 생각해 보면 없었던 금리 인상이 있고, 성장의 기울기가 뭐 QOQ로든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감속하는 구간에 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2분기 이후가 뭔가 상당히 증시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기는 맞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증시가 한번 맞았죠. 자, 그러면 냉정하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빠지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네네네. 최대로 얼마나 빠지는 게 맞는지, 네. 그리고 그러면 실제 하반기와 내년에 성장이 없는지,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전자가 신고가 이상의 뭐 정말 높은 목표가를 기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자,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감속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익이 이게 다운그레이드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결국에는 수요는 받쳐주고요. 공급이 변수이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데이터 토큰 이런 것들은 좀 중차대한 일입니다. 아주 먼 맞아요. 미래의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 토큰이 전년 동기 대비 연평균 한 150%씩 30년까지 늘어납니다라고 하는 예측을 말씀드리면 네. 에이, 그거는 너무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부터는 공급이 언제 들어오느냐인 건데 사실 HBM 중심의 공급은 올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반도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 범용은 CXMT 외로는 사실 하반기예요. 내년도 하반기. 그걸 벌써부터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컨센서스 상 전 분기 대비 이제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5에서 한 10%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상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4분기에 영업이익 레벨을 아예 낮춰놓은 분도 계세요.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실제 뭐 DDR4나 하반기에 인상 가격이 20에서 최대 40%까지 올라가는 범용 소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추정치도 너무 좀 심리적으로 낮게 잡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HBM의 새로운 계약을 매 9월 정도에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은 범용이 HBM보다 훨씬 더 마진이 높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HBM 협상력은 올라가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우리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 3, 4분기 눈높이를 또 주가가 빠진다고 너무 낮춰보는 것은 아닌가.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냉정하게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자의 영업이익이 우리는 자꾸 충당금을 제외하면 맞아, 얼마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충당금은 뭐 다시 돌아오는 돈인가요? 는 아니죠. 나중에 자사주로는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러면 충당금을 제외하기 전 대비 얼마나 빠졌냐? 한 17%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가는 살짝 더 반영을 하니까 우리가 제일 기대했었던 맥시마이즈 된 이익 대비 17%뺀 수준을 반영하면은 그게 한 28만 원, 29만 원 정도예요. 자, 그래서 전 삼성전자의 이성적인 하락은 한 그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합리적인 정도의 조정이다. 좀 그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했으니까 하이닉스 네. 얘기해야죠. 예. 오늘 밤에 이제 네. 이벤트가 크게 또 있으니까요. 수요 예측은 7배.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대기록입니다. 네. 1등, 2등, 3등 어떤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굉장히 네네. 높은 랭크 기록인데 요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오늘 근데 본장에서는 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네. 생각으로 이런 지금 주가를 만들어내는 걸까부터 네. 해서 근데 상장이 된다면 미국에서 그래서 네. 정말 잘 된다면 예.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지?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좀 있었던 얘기거든요.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자료 하나 제가 그래서 준비를 네. 해왔는데요. 한번 좀 보시죠.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제가 그 전체 공모 규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람코급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 과거에 스페이스X 상장 전후에 제일 많이 빠진 것이 로켓랩이었듯이 같은 동종 업종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거래가 되면 실제 한국의 하이닉스와 미국의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괴리율이 벌어질까? 그 좋은 사례로 TSMC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TSMC는 전체 본주 대비
20% 정도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1997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오래됐네요. 자 보시는 거는 네.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1이면 미국, 대만의 TSMC가 가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1점이면 미국이 20% 비싸다. 네네. 최대 1.8이면은 거의 2배. 음. 자 그러면 우리가 SK하이닉스의 미국 가격과 한국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평균은 15%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미국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한국의 하이닉스는 15% 정도 싸다. 지금 공모가격이 정해졌을 때 본주 대비 3% 정도이니까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공모가 대비 10% 정도 올라갔을 때는 한국이 반영할 거는 별로 없다. 네. 자, 그런데 그럼 그때부터인 거죠. 자, 근데 이것도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신흥국의 환율이 약세가 되는 구간에서는 최대 20% 정도까지도 괴리율이 벌어지더라. 아,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은 공모가가 정해져서 상증 앞으로 내일부터 오늘부터 올라갈 텐데 20%가 올라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영할 거는 약세 구간에는 한 3%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아시아 외환 위기처럼 환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SK 하이닉스로 빗대면 미국의 하이닉스는 올라가는데 한국 하이닉스는 빠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외환 위기 때는 나왔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격을 한번 보실 때 괴리율이 15%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괴리율이 15% 안쪽으로 됐을 경우에는 하이닉스한테 조금 별로 그냥 중립적인 이벤트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괴리율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이겁니다. 네네네.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죠. 네. 지금 되게 마음적으로 불안한데 맞아요. 제가 신경 안정제를 하나 놔드리면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올해 7월 지금 우리는 왜 반도체를 불안해할까요? 전 작년 7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 네, 작년 무슨 일이 7월에 있었죠? 전자닉스를 커버리지하는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상 네. 26년도의 영업이익 합산 100조였습니다. 6배 과소 추정한 거죠. 지금 분기에 벌었는데. 네. 그러니까 잘 모르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과대 추정된 거면 어떻게? 라고 하는 공포가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딱 이맘때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당분간은 조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 이번 실적 이후에 목표 주가도 괴리율도 거의 60%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컨센서스가 중위값에 모이면 신뢰도가 높고요. 이게 너무 많이 벌어지면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의 대안은 뭐냐? 과거에 과소 추정했었던 그 배경은 AI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를 잘 몰랐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에서 느끼는 실제 메모리 수요를 조금 더 들을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퍼플렉시티의 CEO의 최근 일주일 전의 인터뷰에서 제가 그 단서를 하나 가져오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6에서 12개월 내로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메타를 넘어설 것 같다. 자, 어떤 추정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AI에 대한 병목에서 기업 가치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마이크론이 메타를 시가총액으로 넘어설 것 같다. 이게 최근에 한 얘기예요?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퍼플렉시티 CEO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네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메타의 시가총액을 마이크론이 만들려면 35% 이상 올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론의 P인 7배 정도 수준을 만들려면은 약간의 기차놀이인데요. 7배를 만들려면은 하이닉스 ADR이 60%는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기차놀이하면 네. SK 하이닉스의 미국 합산 가치보다 영업이익 괴리율이 삼성전자가 더 명목상으로 더 내년도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는 80% 가까이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나의 가정으로 네네. 저게 맞다는 네, 가정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메타의 시가총액이 고정돼 있다라고 쳤을 때. 아,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의 괴리율은 평소 10% 내외 그리고 많이 긴축이 됐을 때는
5%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30%가 넘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거를 평시 괴리율도 땡겨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네. 그래서 저는 증시의 난이도를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9월 달까지 높을 겁니다.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매크로에 대한 부담 없던 게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를 주도했었던 반도체의 성장률 미분값이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10월 이후부터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기적인 가치가 다시 한번 좀 더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좀 단기로는 되게 어려운 구간 증명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안도랠리가 10월, 11월 중에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아침엔 투자할 때도 팀장님의 월요일마다 그때는 이제 네. 출연해 주시면서 일주일간의 그런 어떤 잣대를 굉장히 잘 네. 잡아 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당분간은 섹터 애널보다는 네. 네, 좀 다른 걸 보려고요 하셨는데 네. 그러면 뭔가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9월, 10월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름 네. 기준으로 왜 9월, 네. 10월을 보시는 건지. 네. 그러면은 섹터 얘기 당분간 조금 멀리 하려고요. 섹터 애널 얘기. 그럼 뭘 보세요? 네.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네. 제가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이벤트. 네. 자, 자료 한번 보시면은 네네네. 제가 준비해 왔는데, 자, 하반기에는 아까 제가 자주 강조드렸듯이 없던 게 갑자기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시총 최상위의 반도체라는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려면 7월 말 알파벳과 메타, 애플의 실적 발표를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문제의 본질은 알파벳이 아니죠, 사실. 즉 AI를 잘했던 기업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AI를 사후적으로 팔로우업하는 기업들, 메타나 아니면 AI 때문에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에 저항하는 기업, 애플 같은 네. 기업들일 거예요. 근데 이 애플의 실적 발표에서 CXMT, 그 다음에 YMTC, 중국산 메모리에 대한 질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무조건 것 있겠죠. 같아요. 무조건 있겠죠. 네. 어쨌든 노이즈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 말에 첫 번째 요철 구간, 특히나 AI의 유탄만 맞는 기업들의 요철 구간을 한번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 기업들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알파벳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느냐예요. 사실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클라우드의 영업이익률이 31%에서 33%로 올라가니까 모든 메모리들이 다 올라갔어요. 메모리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도 알파벳은 전혀 부담이 없구나. 돈을 벌고 있구나. 그렇죠. 네. 전 분기 수주 잔고가 90%나 늘면서 이거는 고정비 감소 효과가 훨씬 더 크구나라는 걸 알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애플 실적보다도 알파벳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노이즈가 된다라고 하면은 애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는 사실 이번에 저는 메타가 스스로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노이즈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또 어제 메타가 프론티어 모델 얘기를 했죠. 네.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메타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메모리가 안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타는 투자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론티어 모델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8월이죠. 자, 8월 전에 요 사이에 뭐가 있을 거냐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있을 거예요. 거의 무조건 할 외국계에서 겁니다. 보니까 네, 네. 100% 예상하더라고요. 저도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상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한 번 플러스 알파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한국은 인상을 하면 그냥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올리는 것과 우리는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너무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인상을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좋은 구간이 나옵니다. 왜냐? 금리 차가 그렇죠. 좁히죠. 네. 그럼 환율은 떨어집니다. 낮아지죠. 그걸 아는 외국인은 들어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8월에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뤄지느냐예요.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8월에 12월 13일에 물가 지표가 나오죠. 근데 마침 그때는 7월에 물가 지표에는 유가 떨어진 게 반영이 안 됩니다. 네. 근데 8월에는 유가 60불대 후반의 물가 지표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신호가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나올 수 있는 잭슨홀 미팅 8월 27일에 메시지에 케빈 오씨가 가이던스를 안 주겠다고 많이 하지만 디스인플레라고 하는 얘기가 한마디라도. 나온다라고 했을 네. 때는 그거는 거의 연간에 대한 가이던스를 준 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메시지가 담으면 제가 생각하는 아주 좁고 아주 가기 어려운 골디락스의 경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려면 유가가 많이 빠져야 되는데 이미 1차례로 빠졌습니다. 더 빠져야 되는데 그런 첫 번째 신호가 저는 8월에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철 구간이 9월입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이걸 왜 요철 구간을 생각을 하는지. 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9월일 수 있습니다. 9월에 만난다는 얘기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중국에 가서 방중했을 때 9월에 백악관으로 오세요라고 했었기 때문에 열린다라고 하면은 9월이겠죠. 네. 자, 근데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반목하기 위해서 만나는 일은 없죠. 그렇죠. 협력하기 위해서 만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리스크. 그 지난 정상회담에서 나왔었던 우리나라 친환경 분야의 폭락을 기억하십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냥 협력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미국 중국의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환경 주식들이 좋았었는데 그때 둘이서 친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박살이 났었어요. 반사수혜가 없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완전히 잘 지내면 우리나라의 증시는 많이 빠질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자,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정상회담 한다고 하면은 CXMT, YMTC 얘기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애플이 동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플이 네. 창신 메모리 쓰게 해달라라는 것과 이슈가 돼서 뭐 지금 퀄 테스트 중이라는 사실 보도도 좀 있잖아요. 네. 일부. 그런데 9월에 만약에 동행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건 그쵸. 시나리오지만 네. 그런 노이즈가 요철이 예, 9월에 나올 수 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조금 더 장기를 보면은 내년도부터는 애플의 물량의 거의 2배가 엔비디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 LPDR, DDR의 고객사가 내년도에 바뀌기 때문에 사실 지나고 보면 뭐 큰 이슈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9월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요철 구간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12월에 오기 전에 9월에 요철 구간에도 불구하고 한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제가 요즘에 주가가 빠질 때 네. 프론티어 모델이 사용량이 줄어서 전체 토큰 사용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얘기죠? 예, 어. AI를 사용하는 전체 토큰 양 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평균 단가 네. 이걸 비싸게 쓰면 프론티어 모델을 많이 쓴 거고 그렇죠. 예, 평균 단가가 떨어지면은 그냥 저가 AI를 많이 쓴 거예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어. 사실은 되게 많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네, 아주 굴지의 기업들도 조금 AI 사용을 줄여라. 그렇죠. 라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네,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주 고퀄리티가 필요한 거에만 비싼 걸 쓰고 네. 나머지에는 저가를 쓰는 좀 믹싱해서 쓰는 게 요즘에 그럴 수 유행이라면서요. 네. 자, 근데 실제 제가 그 토큰 단가를 뽑아낸지 네. 실제 그 데이터 소스를 들어가 보면 올해부터 뽑았더라고요. 지난해 12월부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것만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근데 되게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 뭐예요? 뭐냐면 토큰 단가가 3월에 많이 올라가고 5월 말에 많이 올라가고 네. 4월에 빠지고 또 이번에 7월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해야 되는 것이 4월에는 프론티어 모델을 안 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3월에 토큰 맥싱 하다가 4월에 안 하고 6월에 토큰 맥싱을 했던 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심들어서 제가 요 날짜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냈는데 그때가 대학생들의 시험 기간이에요. 3월과 6월 그리고 7월은 방학의 시작이죠. 네네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프론티어 AI를 많이 쓰는 개인 중에 가장 큰 주체는 대학생이겠다. 근데 흥미롭게 대학생의 시험 능력이라든지 학점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내가 쓰고 제가 쓰는 AI 레벨이겠다. 자, 그래서 이건 가설입니다. 네네. 만약에 토큰 단가가 올라오는 첫 번째 시작이 9월 1일이라면 네. 그건 개강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이거 처음 네. 들어봐요. 이런 네, 네, 가설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는
9월에 네. 토큰 단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 토큰 단가와 토큰 맥심 여부에 이제 그걸 자꾸 비교하는 것들은 그건 그 가설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는 9월에 제가 확인해야 될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야 될 거는 네. 9월에 갑작스럽게 토큰 사용 단가가 올라가는지 평균 단가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7월과 8월에 빠지는 걸 보면서 걱정을 할 건데 9월에 보면은 에이 이거 그냥 학사 일정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11월 중간선거예요. 그렇죠. 이 11월 중간선거의 의미를 저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지 네. 잠깐 좀 말씀드리면 자료를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면요. 네. 이겁니다. 자, 보시는 거는 40년 평균 중간선거가 있었을 때 당시의 월별 수익률과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의 월별 수익률이에요. 자, 우리가 지나온 경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저도 되게 피곤합니다. 살이 빠진 것도 그것 때문인데, 하지만 중간선거가 있었을 때 바로 6월, 7월, 지난 5월 때까지 사실은 사이클리컬하기는 별로 좋지 않았던, 네, 힘들었던 네, 네. 시기가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7월 말부터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지금 제가 거의 다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 하실지 알아요? 에이, 뭘, 막 이러면서 하겠죠? 잘 안 믿으시겠죠. 예, 예. 네. 자, 그런데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 9월의 요철 구간, 8월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상당히 좋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냥 중간 선거 때 증시 좋았다라고 이번에도 좋을까? 뭐 어떤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 트리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즉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인상의 폭의 차이, 이러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들이 조금은 더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올리고 미국은 동결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이것은요, 네. 저의 예단 가설은 아니고요. 과거 20년 동안 반복됐던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ADR이 상장을 하면 그 돈이 매일 10억 달러씩 환전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8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는 원화가 상당히 강세가 되는 구간, 이것도 외국인이 알고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아주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사줄 것이냐, 주식을. 수급 네, 개인도 팔기 시작했고. 어렵고, 네. 그 다음에 연기금도 미리 안 팔아놔서 네. 살 수 있는 지원군이 없죠. 네. 자, 그런데 외국인은 가장 많이 판 주체입니다. 그런데 환의 우리나라가 강세되는 구간에서는 통상적으로 외국인 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외국인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럼 봐야 되는 종목은 지난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판 주식입니다. 뭐예요? 일단 반도체 제일 많이 반도체. 팔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은 그냥 주가 많이 올라간 거 다 팔았는데 지금 그 주식들이 다시 저점까지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코스닥도 빈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손이 안 나가는 정도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정말로 넉마주의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좀 뼈아픈 구간들이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6개월 정도의 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7, 8, 9 요철 구간까지 이제 네. 보니까 사실 지금 한 3주 뭐 이렇게 네, 조정받고 변동성 너무 크고 6월에도 물론 그랬지만 네, 이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9월까지 네, 좀 안 좋게 만약에 보시는 거면 네. 너무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9월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런 이벤트 사이사이에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결론을 좀 네, 내주시면. 결론. 네. 11월까지 우리가 11월 이후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변수가 실적을 흔드는 변수냐 또는 밸류에이션을 흔드는 변수냐, 둘 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이 정말로 레벨 다운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느냐? 아닙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월요일날 좀 더 자세하게 차트를 보이면서 말씀드릴 텐데 네.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찍을 수 있는 기술적인 하단 지표는 이미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우리나라의 PER MDD라고 하는 고점 대비 하락 비율의 바닥도 다 찍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흔들림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까지 힘들었던 시기보다 앞으로는 훨씬 더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맞는 것보다도 맞아요. 알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폭도
좀 잦아들 텐데 실제 그냥 제가 원래 저희 방식대로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면 변동성은 꼭지입니다. 변동성은 꼭지다.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 네, 우리나라의 변동성은. V-코스피 기준으로 어, 86까지 정도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이건 금융위기 정도 수준인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조만간 70 언더를 한번 보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사실은 20, 10까지는 굉장히 좀 먼 길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변동성 자체는 이번 주에 정점을 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하고는 굉장히 오랜만에 네, 만나는 오랜만에 건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이혁진 주식팀장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